안녕하십니까. 소마시네마의 막 리뷰. 오늘 본 영화는 비상선언입니다. 매주 거의 7월부터 들어서서 매주 한 편 정도의 한국의 블록버스터들이 여름 시장에 개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비상선언입니다. 이 작품은 2021년 작이고요. 감독은 한재린 감독입니다. 그리고 출연은 배우는 매우 캐스팅이 화려하죠. 이제 이병헌, 송강호, 전도연, 김남길, 임시완 등의 얼굴이 일단 보입니다. 주요 캐스팅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영화 전체적인 전개에 대해서 일단 좀 말해 보도록 하죠. 일단 이 영화는 그 평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요. 초기 평이 관객들이 원하는 그림의 영화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 평론가들의 지금 관람객 반응이 그 네이버 기준입니다만 요거는 좀 극과 극이에요. 네이버 평점 평 기준이고요. 기자 평론가 기준은 한 6에서 7 정도, 그러니까 별 3개에서 3개 반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더 좋은 영화가 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점은 한재린 감독의 영화에서는 늘 있었던 불균질한 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한재린 감독의 영화에서 지금 5년 만의 영화거든요. 2016년도에 나왔던 더 킹, 두 편, 한재린 감독이 2007년도에 나왔던 우아한 세계와 그 다음에 2013년도에 관상이 크게 히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 두 편의 영화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고, 상대적으로 더 킹이라고 하는 영화는 좀 평이 갈렸습니다만 어쨌든 좀 현실을 풍자하는 풍자극인 것이 뚜렷하게 보였죠. 검찰을 소재로 하고 있는 영화라서. 비상선언도 말하자면 현실 재난 영화를 표방하고 있습니다만, 이 재난 영화라고 하는 그림으로만 설명이 안 되는 영화입니다. 비상선언이란 영화를 보면 기본적으로 얼개를 따라가 보죠. 일단은 이 영화에서 그 주요 등장인물들은 이 영화의 포스터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구인호라고 하는 송강호 캐릭터와 그 다음에 최재혁이라고 불리죠. 맞아요. 박재혁이군요. 박재혁이라고 불리우는 이병헌 캐릭터가 이제 주로 지상과 그다음에 저 창공의 대표 캐릭터가 비행기 위에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시작점에 이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담당하는 캐릭터는 임시완이 이제 영화의 뭐 예고편을 봐도 좀 악역스럽게 등장을 합니다만, 임시완이죠. 악역스럽게 등장합니다만, 이 전체적인 플롯을 끌고 가는 인물은 이제 두 명의 인물이겠어요. 박재혁, 전직 비행사 출신의, 지금 현재는 오히려 비행 공포증을 앓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 다음에 현실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구인호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영화는 재난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액션물의 장르에 속하지 않고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재난 상황에 대한 영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화 자체가 담고 있는 내용의 구조 역시도 그 문제를 어떻게 담고 있느냐인데, 이 상황이 사실은 현실과 조응하는 부분에서 호와 불호가 확실하게 갈려져 버려요. 이 영화에서 가장 이 사건을 일으키는 모티브가 되는 인물은 임시완이 연기하는 이 인물이거든요. 이름이 유진석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전직 이게 점차 신분이 드러나는 구조인데, 제약회사의 연구원이었는데요. 일종의 예고를 하고 테러 예고를 하고 비행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테러를 하겠다라는 예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그다음 실제로 이제 가서 하는 방식인데, 그 방식이 바이러스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미생물을 전공한 사람이고 해고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일종의 원한인데, 이 캐릭터는 사실 뚜렷한 그 모티브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좌절감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의외로 이 인물에 대한 캐릭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영화의 구조에서 이 캐릭터가 생존한 다음에 영화의 구조에 생존했을 때와 사망한 시기의 영화의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한국 사회의 모순이라고 하는 측면을 좀 대변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인터넷에서 테러 예고를 하는 장면도 영어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수사를 하게 되는 구인호라는 인물이죠. 이 구인호라는 인물이 이 수사를 해가는 과정에서 이 제보를 하고 있는 유진석이 테러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하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만났을 때 그 아이들이 살고 있는 그 공간에 가서 찾아가서 수사를 하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바로 이제 뭐 우리나라의 강남을 대표하는, 그러니까 집은 낡았지만 이제 유진석도 거기 살고 있고 낡았지만 집 자체는 뭐 한 평, 그 영화의 대사에 의하면 40억씩 한다고 하는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뭐 대치동 같은 걸 연상하면 되겠죠. 대치동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처럼 애들이 영어를 뭐 자유롭게 자기들끼리 말을 하면서 유진석이 하는 말들을 되게 쉽게 자기들은 이해하고 뭐 초등 영어를 쓰는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도 유진석도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가 이제 살아있던 미생물 학자였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크게 언급은 없지만 이제 그런 언급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유진석이라는 인물은 엄마가 사망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조종하던 엄마가 없어지고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생기면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영화에서 이 사람이 사건을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저지른 다음에 이제 비행기 내에서 이제 진입을 결국 성공하죠. 그 성공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이유를 이제 이 사람에게 묻겠죠. 근데 그 묻는 것에 대한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마땅히 뭐 어떤 분노를 출구를 찾지도 못하는 정말 미성숙한 존재에 불과한 거죠. 자기의 화가 나지만 자기 혼자 죽기는 억울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보여주겠다는 식으로 이제 등장을 해서 사건을 벌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마보이라든가 그 우리나라 사회에서 엘리트층을 키워나가는 방식에 대한 일종의 비판 같은 내용들이 슬쩍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슬쩍은 아니죠. 뭐 사실 노골적으로 말해서 그런 엘리트층, 영어적 능력, 뭐 언어적 능력들은 있어서 세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언어, 영어로 말하는 이 언어와 이 기성세대의 일반인을 대표하는 송강호, 구인호가 맞는 캐릭터는 애초에 대화가 되지 않는 겁니다. 자, 대화가 안 되는 속에서 분노만 쌓여 있고 겉으로는 친절하고 있는 삶입니다만 그 분노를 어쩌지 못해서 재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화는 이제 사실 이 인물이 그 대립점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라 일종의 모티브를 던져주고 갑자기 이제 큰 재난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임시완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영화의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그 뒤에는 이 임시완이라는 캐릭터가 근무했었던 직장의 문제,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회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다국적 제약회사.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이제 이 영화 자체가 바이러스라고 하는 소재, 그 다음에 다국적 제약회사의 등장,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등장, 이런 등장 자체가 결국은 위기에 빠져 있는 코로나 시국의 한국의 작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이 영화 속에 결국 담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비상선언은 결국 말하자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재난에 대한 일종의 풍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영화가 결국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재난적 긴장감들을 쏟아나가는 전반부에 대한 기대감들에 비해서 후반부에 대한 실망들이 상당히 많게 가는 거고, 결국 감정적 요소들이 이제 조응을 하기 때문에 그럼 영화가 샤프해지지 않거든요. 영화가 날카로워지지 않는데, 제가 그 부분을 가지고 과연 한국의 현실의 문제를 이 영화에서 다루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각자의 몫인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것이 한국 영화가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영화는 입체적으로 다룰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폐쇄적인 공간 안에 있는 거고요. 이 폐쇄적인 이 항공기는 사실 뭐 보잉 777이라고 하는데, 결국 구형 항공기 속에서 하와이행, 호놀룰루행 항공기, 그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가고 어떻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가인데, 이건 자기 사실 코로나 시국이라든가 세월호 사건을 겪었던 한국 사회의 풍경과 거의 닮아 있는 모습일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현실과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그 속에서
누군가는 계급지어 살고 있고, 누군가는 누군가 배척하고, 누군가는 뭐 공포에 떨고, 누군가는 의연하게 대처하고, 뭐 그렇게 대응을 하는 겁니다. 이 영화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 역할에 충실해요. 김소진 배우가 연기하는 이 사무장 캐릭터라든가, 김희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 캐릭터가 이제 대표적으로 그런 의연한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성실한 한국의 뭐 평범한 직장인들이죠. 뭐 간호사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인 거고. 그리고 전도연이 연기하는 국토부 장관의 경우도 원칙에 충실한 사람의 인물로 등장을 합니다. 근데 관료주의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 문제가 되게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해내는 인물이 이제 절실함을 가지고 있는 구인으로 한 인물이에요. 물론 여기서 이제 이 영화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하필이면 이 호놀룰루 항공에 있는 항공기에 자기 부인이 너무나 바쁜 형사반장 구인호의 부인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구인호는 뭔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문제와 사건에 결합되어 있고, 사실 영화의 결정적 키를 가지고 있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 얘기까지 하면은 너무 다 아는 얘기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한국의 아버지죠. 현실에 이제 문제에 엮여져 있는 인물이고, 또 다른 아버지는 이병헌이 연기하는 최재혁이에요. 이병헌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딸의 아토피를 치료하는 겸 해서 호놀룰루행 비행기에 탔습니다. 근데 이 딸은 누구를 임시완의 캐릭터의 이제 음모를 어느 정도 빨리 캐치하는 목격자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이제 이런 전개들이 이게 사건적으로 논리적으로 쌓이지 않고 우연적 요소들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부분인 겁니다. 하지만 뭐 영화에서 주목하고 싶은 지점은 그런 지점들보다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식들인가인데, 거기서 펼쳐지는 일종의 풍경화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속에서 이 재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혼란스럽지만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지만, 영화에 이제 이 스틸 속엔 등장하지 않는 승객 누군가는 자기들 비즈니스석과 그 다음에 이코노미석을 구분짓고 그 속에서 그것들을 나누려고 하죠. 그러면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구획해서 나누고 문제를 같이 해결하기보다는 분리해내고 자기들의 생존을 위해서 공포에 절어있고 분리해내는 한국의 풍경이기도 합니다. 그 풍경의 모습은 이 재난 상황의 비행기, 감염이 의심되어 있는, 그러니까 악의적인 감염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이 비행기의 행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입장이 갈리게 됩니다. 이 전도연이 연기하는 김숙희라고 하는 캐릭터는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이 없죠. 자기 국민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원칙적인 입장입니다. 반면 많은 관료들, 뭐 여기 등장하는 인물뿐만 아니라 박해준이 연기하는 박태수라고 하는 청와대의 국가위기관리센터 실장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은 이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 과연 이 항공기를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정적 요소들이.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의 양상들이 국민들의 모습에서도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의견, 뭐 우리가 코로나 시국을 기억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속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견이 사실 없었느냐? 있었거든요. 해외에 있는 국민들, 시민들 받아들여야 되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멀리 가지 않더라도 일본의 일본의 유람선 같은 경우가 입항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코로나가 확진되는 상황들을 방치했었던 상황들도 기억을 해보자면, 국가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대한 정답은 사실 없는 상황이고, 영화에서 그것에 대해서 물론 확실한 결론을 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영화의 플롯상으로는 그것들이 극적으로 해결되는 장치들이 후반부에 주어지게 되는 건데요. 그 극적 해결의 장치에 대한 대가로서 영화에 대한 어떤 인물들은 확실하지 않은, 확실한 보상만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약간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재림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만들고자 했었던 것은 결국은 이 코로나 사태와 그 이전의 재난들, 세월호나 그 이전의 재난들을 통해서 펼쳐졌던
한국의 상황 속에서 깨어져 버린 연대성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8,000피트의 상공이고 그 속에 위기 상황이 닥쳤는데 그 속에서 각각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자기 역할에 최선을 다합니다. 시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시민들의 경우에는 뭐 어떻게 보면 이건 심파적 요소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어떤 정말 자기 희생의 결정까지도 해낸단 말이죠. 해내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들은 사실 굉장히 또 냉혹하게 주어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말 자체, 영화라고 하는 것에서 얘기하는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 펼쳐졌을 때 결국은 그 아무 근처의 비행기에서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선언, 이머전시 디클러레이션, 요게 펼쳐지게 될 경우에는 무조건 뭐 거의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상황들보다는 조금 더 극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다 보니까 한계점이 생기는 부분도 생기고, 아까 많은 부분이 지적했던 그 데우스 엑스 마키나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무리수라고 하는 부분도 사실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일종의 풍경화로서 이해를 한다면, 영화의 모습 자체가 한국이 닥쳐놨던 여러 가지 재난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이 상황들을 과연 가볍게만 볼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이 영화가 매우 흥미로운 텍스트였고요. 영화에서 등장하는 그 재난 영화적 구조들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주변 이 상황이 재난이라고 하는 상황을 놓고 펼쳐지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 자체가 사실은 흥미로웠다는 거죠. 그래서 극적인 랜딩 장면 이후에 이 영화가 뭘로 이어지게 되냐면 영화 청문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청문회 장면에서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김숙희 전 장관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영화가 펼쳐지고 있는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보고 싶은 것을 좀 물론 봐야 되겠습니다만, 비상선이라고 하는 영화가 영화적 재난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좀 쾌감적 요소들을 포기하는 대신에 한재린 감독이 추구하는 바는 현실과의 접점이라고 하는 부분에 늘 관심을 두고 있는데, 킹메이커도 그렇고 관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 작품 비상선도 물론이고 첫 작품인 우연한 세계는 조폭 영화인데도 심지어 그렇게 봤었던 것처럼 비상선이라고 하는 영화도 결국은 현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영화예요. 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은 일종의 비행기 항공사고라고 하는 재난 상황이라고 하지만, 영화는 이제 스펙타클이니까 상업 영화고 스펙타클적 요소들을 어느 정도는 잘 갖췄고, 그런 점이 많은 관객들이 전반부의 긴장감을 쌓아가는 부분들에서 훌륭하다고 보는 부분인 거죠. 근데 영화의 후반부가 이게 결말부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이제 아쉬움으로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렇게 푸는 것이 나쁘다라는 생각은 좀 뭐 별로 그렇게까지 생각은 저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그런 생각들이 결국은, 왜냐하면 코시국 속에서 많은 시민들이 자신들을 헌신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참아가면서 결국은 문제를 어느 정도 풀어나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피해가 사실은 상대적으로 적었던 거죠. 한국에서 그랬던 상황이었다고 보기 때문에 비상선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결국 말하고자 하는 바도 결국은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영화적인 아쉬움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 영화가 하나의 그 풍경화로서, 물론 이제 이게 참 애매한 부분인데, 한국 영화가 장점이 뭐냐, 결국은 이제 그 장르적인 완성도를 구현하는, 상업 영화적 장르적 플롯을 그대로 구현하는 것에다가 현실의 요소들을 잘 투영하는 데 있는 거고, 한재린 감독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영화들도 대부분 다 그랬기 때문에 좀 특이했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무래도 이 영화의 뒷맛은 깔끔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현실에서 보여지는 것이 완벽하게 흑백처럼 나눠지는 결말은 아니기 때문에
찜찜한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고 통쾌한 맛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이 영화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의 요소들까지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들은 훌륭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배우들은 훌륭했다. 뭐 배우들이야 뭐 항상 그 긴장감을 쌓아가는 연기들이 있고요. 사실은 영화의 내용적 측면에 비하면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차곡차곡 쌓아가는, 음악도 뭐 긴장감을 계속 쌓아가고 카메라는 핸드헬드 형태로 계속 긴장감을 쌓아가는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화적 긴장감이 풀어지지 않는 부분, 그러니까 영화의 후반부에서 이제 회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오면서 좀 현실적인 감각을 조금 잃어버리긴 하는데, 영화 전체적으로는 꽤 잘 만든 영화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 그것이 현실을 이야기해야 되는 대중예술의 어떤 지점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화는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 이 영화를 일단 마음속에선 지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사실 저는 많은 영화들을 지지하는 쪽이고 부정적인 말들을 적게 하는 편인데, 물론 완벽한 영화는 아닙니다. 완벽한 영화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충분히 지지할 만한, 그러니까 2022년, 2021년, 2020년의 한국의 상황들의 심정들을, 풍경들을 담아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상선언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하게 아니라 일종의 액션 스펙타클적인 측면들로만 접근하면 힘이 셀 수도 있다라는 점은 좀 감안하시고요. 이상 소마시네 말씀.